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프롤로그 찍으면서 창세기 전투 설명회 찍었는데 찍었죠. 계속 막 빗소리 오고 옆에 기차 다니고 해서 지금 두 번째 재촬영을 하네. 창세기 전 2는 이제 창세기 전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넘버링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창세기 전 2는 전쟁사예요. 전쟁사라서 시간대 순서별로 약간 이 사건들을 정리하는 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대별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창세기전 하면은 사실 창세기전 2가 제일 먼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창세기전에 템페스트만 해봤잖아요. 그쵸. 저는 템페스트만 해봤고 3는 약간 초반 부분만 이렇게 해봤었죠. 사실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템페스트긴 한데 아, 그런가요? 창세기전 2 어떻게 약간 생각과 기대를 하고 계셨나요? 뭐 예측? 템페스트 앞에도 사실 그 전에 어느 정도 암시들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템페스트라는 게임이 그 게임만 해서는, 참고로 저는 템페스트의 그 마지막 단계를 못 깼습니다. 엔딩을 못 봤기 때문에 엔딩을 지금. 보기 직전에 CD가 깨지는 바람에 CD가 깨졌어요 심지어? CD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버그 때문에 남들은 못 깬다는데 저는 아. 물리적으로. 제가 템페스트를 한 4분의 3 정도 했단 말이죠. 근데 전혀 그 세계관이 무슨 스토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로는. 그래서 창세기전 2를 알고 나중에 그 템페스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약간 이렇게 오늘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전은 기본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막 섞여 있어요. SF, 뭐 마장기 같은 거, 로버트도 나오니까 SF 느낌도 나면서 기본적으로 중세 유럽 느낌, 또 약간 어쌔신들 막 이슬람 느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일본 닌자들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한제국이라고 해서 동양적인 것들이 나오는 그 파트들도 있다,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게임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때려박은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그 마법사들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중세 판타지도 섞여 있고 되게 많은 것이 약간 혼잡하게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게임 그 시나리오 라이터들, 디렉터들이 자기가 영향받은 게임에서 많이 시나리오들을 모티브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흐름이라던가 플레이 방식이라던가 뭐 OST라던가 이런 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느낌이 확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전도 기본적으로는 스타워즈를 모티브로 만드는 게임이라서 스타워즈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네, 스타워즈의 서사를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흑태자가 흑투구를 쓰고서 몸을 가리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을 모르고. 그게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네, 그런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이 창세기전 2의 그 서사가 일단 실버 에로우 쪽에 어떤 빛의 주신들을 섬기는 진영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다가 다크아머 진영의 어두운 쪽의 서사들이 펼쳐지고, 마지막에 인간들이 연합해서 회색 전대를 만들어서 GS가 회색 전대를 만들고 신들과 싸우는 약간 두 개가 섞인 회색의 어떤 그런 서사, 3부작 서사로 가는 것도 스타워즈랑 똑같아요. 아, 그런 거였군요. 이건 네, 그런 처음 거예요. 알았네, 완전. 저는 창세기전을 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김영태 디렉터가 만든 이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놓고 니어 오토마타를 샤라웃하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니어 오토마타랑 되게 비슷해요. 흐름도 비슷하고 플레이 방식, 전개도 비슷하고 OST도 아마 똑같은 걸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를 하면은 니어 오토마타 느낌이 확 난다가 느껴져요. 대부분 어떤 게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게임들은 그 게임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게임 느낌이 확 난다라고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전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를 본 사람도 스타워즈 생각이 안 나요, 일단. 그쵸. 저도 한 번도 스타워즈를 떠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들이 잘 섞여지고 새롭게 잘 만들어져서 또 시나리오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사람들도 그런 점에 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고, 창세기전 2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추억 속에 명작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서사적인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전 2 원작이 있고 회색의 전형 리메이크가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전 팬들은 대부분 올드 팬이기 때문에 원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겠죠. 하지만 저는 좀 과감하게 회색의 잔향을 플레이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리메이크가 훨씬 나을 네. 수 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회색의 잔향이 억가를 당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 물론 업데이트도 안 나오고 패치가 안 되고 뭐 이제 개발사가 해체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억가가 아니라 심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게임 개발이 후반부로 가면서
익숙해졌다? 숙련도가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뒤로 갈수록 완성도 높아져서 초반에 진입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차를 했던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시나리오적 완성도가 애초에 있기 때문에 몰입이 되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창세기 전에 제가 프롤로그에서 얘기했지만 전투 때문에 하는 분들은 없어요. 창세기 전 시리즈는 원래 전투가 재밌지 않았어. 아 그래요? 네, SRPG로서의 재미는 당연히 최소한의 재미는 있죠. SRPG 자체가 옛날 또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장르였으니까. 하지만 창세기전은 역사적으로 뭐다? 초필살기 원툴 게임이다. 전략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턴을 넘겨 적들이 다가와 초필살기 날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투. 그러니까 애초에 전투의 재미를 기대한다? 이거는 올드 팬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될 소리라고. 네, 그렇죠. 창세기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하긴 저도 템페스트를 했을 때 그냥 아수라파 천문만 쓰면 다 끝났던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시죠? 시작하자마자 템페스트는 비스바나니한테 월간권 뺏어서 주면은 그렇죠. 게임 끝나요. 초반에 그거 한번 얻으면 그냥 네. 한 방이면 거의 최강급 아이템이 초반에 바로 해제해서 뺏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의 답답함? 그거는 늘 있는 문제였다. 개선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랬던 게임이 똑같은데 답답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고 뭐 못 만든 액션이다 뭐 전투가 너무 재미없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네. 아니에요. 그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패치를 통해서 갈짝으로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제가 사이버펑크를 해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머리가 저 위에 있어요. 그 초반 아닌가요 근데? 네, 그 초반에 그냥 건물에서 나와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면 머리가 저 위에 분리되거든요. 창세기전 지금 리메이크 회색의 전형도 라시드로 그 설한 안영찬 같은 거 쓰면은 머리가 저 위에 있다 잠깐 따라와요. 근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어서 눈으로 구분이 안 되고 천천히 쪼개서 슬로우로 이제 멈춰가면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인데 뭐 그런 걸로 까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버그는 없는 버그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비난하는 어떤 수위의 그 기준이 게임마다 다 너무 달라서 약간 조금 못할 정도 아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중요한 서사적인 포인트인데 원작은 라시드와 GS의 두 인물의 시점에서 집중되어 있는 서사의 흐름으로 그런 시점으로 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 두 명의 시선으로 보는 서사 느낌으로 가는데 사실 리메이크 회생의 전형은 전체적인 상황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두 명에게 집중하지 않은 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기 더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창세기전이 원래 애초에 개발 당시에는 2까지 하고 끝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생긴 설정들에 대해서 많은 설정들이 생기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되면서 원작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아 네, 그래서 보강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정 오류 같은 것도 많이 네. 잡았을 거고. 맞아요. 신들의 관계에서 있었어야 될 것들이 이제 원작을 하게 되면은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강된. 원작에는 없는 비스바덴과 베라모드의 말싸움 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할 거라면은 회색의 잔해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스토리를 완벽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원작 2부터 시작하고 3 파트 2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색의 잔적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다 하면 그만인 거군요. 그냥. 다 하면 그만이에요. 네,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전 시리즈가 워낙 방대한 인물들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설정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안타리아 대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타리아 대륙은 여기 창세기전 세계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어느 날 저 멀리에서 신들이 왔어요. 신들이 우주선을 타고 와요. 신인데 우주선을 타고 와요? 네, 외계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신이 아닌데 아직은 이제 안타리아 대륙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고 사실 신들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총 그 우주선에 100명이 타고 있다가 정신을 차린 거는 25명. 25, 거의 4분의 1만 정신 차렸네. 맞아요. 4분의 3은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 착륙할 때 어떤 충격 이런 걸로 자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25명의 사람들이 진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늙지를 않아. 병들지도 않아. 불로불사가 된 거예요. 어떤 뭐 착륙할 때 충격 뭐 이런 걸로 뭐 생체적인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로불사가 되고 그러면서 뭐 시간이 지나고 뭐 인간을 창조하고 이러면서 신으로 불리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되게 착륙 때 충격이 편리하게 작용하네요. 그걸로. 물리적인 충격이 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되는데 문제는 이 25명이 패거리로 몰려있으면 다 이제 파벌이 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12명, 13명 이렇게 파벌이 갈리는데 이 중에 이 12명을 빛의 12주신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13명은 14마묵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딱 들으면 뭐 착한 애들, 나쁜 애들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착하고 나쁜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오히려 암흑신들이 더 착할 수도? 그럼 그냥 승자의 역사 이런 느낌인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데이모스의 대사나 그의 성격 같은 거 보면 데이모스가 가장 유두리 있고 둥글둥글한 성격이에요. 오히려 빛의 주신의 리더인 절대의 프라이오스는 오히려 되게 까칠하고 약간 고집을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대사와 기질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근데 데이모스는 그냥 둥글둥글해요. 의외로. 데이모스가 암흑신의 리더인 네, 맞아요. 혼돈의 데이모스라고 하고 이 12주신은 뭐 절대의 프라이오스, 전쟁의 샤크바리, 태양의 비스바데, 바람의 비드고슈제, 번개의 카라트, 정의의 디에네, 자비의 아비도스, 지혜의 오브스쿠라, 건설의 아트레우스, 대지의 라에비우스, 불의 엘가메데스, 헌신의 에르지아스. 요렇게 12명. 네. 네, 참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14암흑신은 혼돈의 데이모스, 음모의 베라모드, 달의 디아블루, 파멸의 유스타시아, 독의 이슈비케, 바다의 이스킨데르, 구름의 라마, 물의 유가네아, 사망의 도네 프로게스, 재물의 아라스마, 교만의 발로네, 질병의 시리벨르, 분쟁의 오바디아. 이렇게 13암흑신입니다. 신들이 이 25명이 다 활약하진 않고 여기서 기억 못해도 되는 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있는 상태. 자기들끼리 파벌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게임을 시작하는 시점에 안타리아 대륙의 역사를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12주신들은 인간 외에 천사족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에스프리 유전자라고 해서 이 천사족들이 가지고 있는 에스프리라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어떤 종족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에서도 이 에스프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좋은 유전자?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3암흑심은 이쪽은 사실 생물학파 계열들의 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서 생체적으로 몸을 변형한다던가 자기네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데블족이라고 하는 피조물들을 창조해서 자신의 군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마라고 하는 어떤 몸을 변형시키는 생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마. 그리고 이 빛의 주신들은 물리학자 출신인데 발키리 아머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감옥 같은 것들 입을 수 있는 아머 수트를 개발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장기라고 하는 전투용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안타리아 대륙 입장에서는 고대의 역사인데 굉장히 SF 같은 초하위 문명. 그렇네요. 옛날 신화 얘기하는데 진짜 스타워즈 마냥 맞아요. 우주인 나오고 우주선 나오고 물리학도 나오고. 네, 완전 초하위 문명을 이룩한 약간 이런 상태였다가 이게 언제 이게 신들의 전쟁이 끝나게 되냐면은 갑자기 그 75명 가사 상태에 빠졌던 75명이 깨어나게 돼요. 이 아무래도 이 신들의 전쟁과 이런 어떤 격렬한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충격에 의해서 또 충격에 의해서 이 75명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너무 시간도 지났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자아가 없어요. 자아가 없고 자아가. 모든 걸 파괴하면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막 무조건 앞으로만 움직이는 막 진격의 거인처럼 그런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얘네도 원래는 그냥 과학자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과학자였던 건데 파괴 행진들을 시작하면서 신들이 얘네한테 밀리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러고 빛의 신들은 빛의 주신들대로 암흑신들은 암흑신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 파괴신들을 맞서 싸우고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들어갑니다. 둘이 따로 뭐 12주신하고 암흑신하고 손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전혀요. 얘네가 그래도 존심은 있는지 절대 손을 잡지도 않고 그 위기의 와중에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대신에 빛의 주신들은 자기들끼리 천공의 아성이라는 어떤 아지트 같은 그런 거대 전함 안에서 비공정 안에서 최강의 마장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가 그대로 사라져요. 소식이 끊겨요. 마장기는 만든 건가요? 마장기는 이제 창세기 2를 하다 보면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완성이 돼 있는 거죠. 완성이 돼 있고 아스모데우스라는 그 최강의 마장기를 만들고 그 연구를 하면서 소식이 끊게 되고 암흑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마 연구, 최강의 그리마 연구를 하자. 이걸 만들자라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음모의 베라모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모스 최강의 그림마를 만들어서 파괴신들 잡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씁시다. 다시 예. 고향으로 돌아가자. 맞아요. 힘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힘을 쓰면 되지 않느냐. 정말 합리적인 얘기네요. 뭐 사실 맞아요. 합리적인 얘기야. 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신들이 너무 오랜 시간 안타리아 대륙에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안타리아 대륙에 더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조금 그렇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신들도 있을 거고 신을 자꾸 사람으로 얘기하게 되네. 그런 신들도 있고 뭐 이제 각자의 생각이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복합적인 생각들이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이제 데블족도 안타리아 살고 있고 하니까요. 네. 여기 게임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데이모스가 거기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라모드가 데이모스와 충돌하면서 뭔가 이 암흑신들도 일단 소식이 끊긴 걸로 하죠. 소식이 끊겼다. 네, 소식이 끊겼다. 여기부터 약간의 조금 스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정 얘기하는 거. 그러면 뭐 12주신 또 소식이 끊기고 네. 암흑신 또 소식이 끊기고 그냥 파괴신이 날뛰고 있겠네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파괴신이 날뛰다 더 파괴할 게 없어지자 활동을 멈춥니다. 더 파괴할 게 없으니까 네. 그냥 멈춘 거구나. 활동을 멈추고 갑자기 석상이 돼버려. 이 파괴신들의 석상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무섭잖아요. 뭐 파괴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막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봉인하는 봉인지들이 생겨요. 이런 장소들을 7대 불가사지라고 부르게 되죠. 7대 불가사지. 네. 근데 이 7대 불가사지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넘버링마다 8대 불가사지라고 하는 게임들도 있어요. 이게 총 8대 불가사지여서 최종적으로 회색 장면에서는 8대 불가사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천공의 아성까지 8대 불가사지인데 천공의 아성은 유적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움직이는 비공정이다 보니까 제외해서 7대 불가사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움직이고 있으면 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용자의 무덤, 빅용성, 뭐 태양의 신정, 알키오니아 호수에 있는 마타, 사이럽스 수중 도시, 트리시스에 있는 피라미드, 발탄족의 지하 공정까지 해서 총 7대 불가사지, 천공의 아성까지 끼면 8대 불가사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전 2가 시작하기 이전에 신들의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인간들의 상을 볼게요. 인간들의 상을 보면은 안타리아 대륙은 일단 에스겔력으로 1195년도 정도의 상황. 실버 에로우 연합이라는 연합이 있어요. 얘네는 펜드래건 왕국과 아스타리아 그리고 다갈, 커티스라는 4개의 국가가 연합한 국가 연합인데 여기는 주신들을 섬기는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암흑신들을 섬기는 다크아머 연합이 있는데 이제 게이시르 제국과 트리시스, 가라드라고 하는 3개의 국가가 연합한 형태입니다. 네. 실버에로 연합하고 좀 다른 거는 실버에로는 정말 동맹인데 다크아머는 제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나머지 2개가 약간 피지배국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둠의 제국 느낌인 거군요. 네, 어둠의 제국 느낌이 좀 있죠. 그다음에 중립국이 2군데 있어요. 네. 중립국이 도시국가 사이럽스, 제국 밑에 최남부에 있는 도시국가인데 여기는 좀 중요한 곳이에요. 작은 도시국가지만 무역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이고 넓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다. 약간 실버에로 연합하고 이제 다크아머 사이에서 약간 중개 무역도 하고 맞아요. 균형 잡으면서 이제 꿀 빠는 애들인 거군요. 맞아요. 꿀을 빨고 또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뭐 거의 전쟁터로 격전지로 잘 쓰입니다. 꿀 빠는 데가 아니었네. 근데 전투를 도시 안에 들어가서는 않고 보통 그 평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의 피해는 실제로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쟁을 하는 전투 지역으로 자주 쓰이게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최북단의 제국 위쪽에 비프로스트라고 하는 중립국이 있는데 이 비프로스트는 공왕이 있고 원로원이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로원과 왕이 권력이 좀 부딪히는, 서로 견제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체를 갖고 있고, 이곳의 특징은 그 유명한 발키리 부대가 있어요. 발키리 부대. 이건 무슨 부대죠 이게? 발키리 부대는 여성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그냥 전투력이 엄청 높아요. 특이하게 여기는 산악국가거든요. 산악지역으로 있는 곳이어서 남자들은 다 레인저를 합니다. 국가 특성처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설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레인저는 군인은 아닌 거고. 네, 군인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게임에 나오는 레인저 그 특성 그대로입니다. 지리적으로 뭐 잘 알고 유리한, 이동에 유리한 그런 직업이고, 총 9개 국가가 이 대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안타리아 대륙 동쪽으로 한 제국이나 뭔가 다른 동방 대륙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안타리아 대륙에 동방의 대륙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아, 그 동방 대륙은 뭐 안타리아랑 별개로 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동방 대륙은 사실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동방 대륙이 암흑신들의 영향만 받은 곳이에요. 주신들은 이 동방 대륙에 가거나 뭘 해주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암흑신들만 이 동방 대륙에 자기들의 피조물들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고 거기선 암흑신들만 섬기는. 나중에 뭐 창세전 3까지 가면은 거기에 투르 제국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창세전 2 당시에는 한 제국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안타리아 대륙에 몇 명이 온 적이 있다 까지만 알려줘요. 이런 상태가 이제 안타리아의 지리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전 2 하면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흑태자, 제국의 흑태자. 그냥 완전 절대 주인공이에요. 창세기전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자하는 인물, 거의 시리즈의 메인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이 흑태자는 굉장히 미남자로 그려져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완전히 여리여리한 어떤 되게 남자다운 미남이 아니라 굉장히 꽃미남 꽃미남이다. 스타일. 네.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스타일. 그런 미남인데 황제가 보기에 그게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장하게 생긴 미남이 딱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흑태자한테 투구를 쓰고 얼굴을 가려라. 그래서 흑색 투구를 쓰고 그때부터 흑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아, 얼굴을 이거는 뭐 아동학대인데 거의. 아동학대. 네. 네. 근데 나중엔 그게 흑태자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고, 그런 흑태자의 흑투구를 쓰고 나온 모습만 봐도 적들한테 사기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흑태자가 일부러 쓰기도 합니다. 아, 좋네요. 이거 편리할 것 같네. 이거 여차하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투구 씌워갖고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구분을 못하니까. 예. 그런 것도 게임 안에 나중에 실제로 나옵니다. 흑태자에게는 7명의 충실한 뛰어난 무장들이 있어요. 이 7명은 제국의 칠룡사. 네, 칠룡사라고 부르고, 이 칠룡사는 약간 포지션별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 근데 인간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발탄조. 발탄족은 인간이 아닌 건가요? 네, 그 날개 달린. 아, 날개가 달린. 그리스 로마 신화로 따지면 약간 그 판타지에서 그 종종 뭐라고 하죠? 하피. 하피. 하피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종족을 생각하면 되는데, 발탄족인 아가시, 인간 같지 않게 나오는 한조. 인간이 아닌. 야, 닌자인데 닌자면 인간 아닙니까? 약간 좀 창백하게 시체처럼 나와요. 일러스트가 새하얘요. 피부색이 너머로 보이는 얼굴색이 되게 하얘서. 뭐 여기도 가면 썼나 보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는 사실 아가씨 빼고는 다 인간이긴 하네요. 트리시스타의 대족장인 카심, 그리고 번스타인, 그리고 그 유명한 건마 칼스, 그리고 카슈타르, 그리고 비시누까지. 비시누는 현자예요. 약간 지능캐. 총 번스타인, 카싱, 한족, 칼스, 아가시, 카슈타르, 비슈뉴 이렇게 네. 7명인 거죠. 네, 7명. 이렇게 칠룡사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펜드래건 왕국을 보면은 펜드래건 왕국은 아슈르 17세가 왕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슈르 17세는 총 5명의 자식이 있는데 4남 1녀인데 게임 전체에서는 3명의 자식만 좀 등장을 하고 2명은 일찌감치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이 아이스 펜드래건. 셋째 아들이고, 이 아이스 펜드래건은 왕국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올린 왕녀는 나중에 이제 복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네, 이 창세전 2의 메인 여주인공, 히로인이 되겠고, 맞아요, 막내 아들 라시드 펜드래건. 라시드 펜드래건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안타리아 대륙에는 4명의 뛰어난 무인, 이미 유명한 4명을 검황 흑태자, 검기 아이스, 건마 칼스, 그리고 비프로스트의 발키리 대장 거미 사라, 이렇게 해서 4명을 4대 검사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사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실적이 별로 없고 비프로스트가 워낙 작고 막 이렇게 전쟁하러 나오는 국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라가 빠지고 검성 라시드라고 해서 라시드가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그 4명이 회자가 돼요. 사라는 게임 내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나 보네요. 아니요, 근데 많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창세전 2에서는 특히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의 동료로 나오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플레이할 기회는 많이 없는데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있는 막 주연급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할당제로 그냥 넣어준 것 같네요. 그냥 나라마다. 여성 할당제. 저는 여성 할당제를 얘기한 건 아닌데, 네, 여성 할당제는 그런 논란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다니. 비프로스트 할당제를 얘기한 거는. 하여튼 뭐 이런 느낌으로 주요 인물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전 2 내용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아, 그럼 이때까지 게임 시작 안 한 거죠? 네, 설정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창세기전 2의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전 2는 제가 아까 처음에 창세 전쟁이라는 한 전쟁에 관한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전 2의 본편의 내용이 전쟁의 시작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이 창세 전쟁이라는 게 1차적으로 한 번 전쟁이 있었고 한 5년 정도의 휴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로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의 얘기예요. 앞에 창세전 2가 시작하기 전에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첫 번째 전쟁을 얘기해야겠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창세 전쟁이라고 하면 창세라는 말 뜻부터 이미 되게 종교적인 느낌이 있고 신들과 관계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창세 전쟁을 넓게 신들의 라그나로크, 화계 신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신들이 전쟁하는 순간부터 인간과 신들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들이 뭐 에스겔러 1202년부터 시작된 그 사이러스 전역부터 시작된 그 전쟁부터로 좁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창세 전쟁이 있고 또 좁은 의미의 창세 전쟁이 또 있다, 관점에 따라서.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창세 전쟁은 신들과 인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끝난다. 그런 전쟁이다. 의의가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정리는 일단 통일되게 딱 되죠. 이 안타리아 대륙의 창세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에스겔력 1202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크아머와 실버 에로우 간의 이 두 개의 연합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은 계속 있고 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겠죠? 네, 있는 상태인데 실버 에러우가 보통 대륙의 동부에 국가들이 몰려 있고 다크아머는 대륙 서부에 국가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대륙 서부는 사실 지리적으로 환경이 척박합니다. 식량 문제가 항상 있고 이 식량 문제를 최남단에 있는 도시국가 사이러스에서 거의 해결을 해요. 사이러스는 그라테스 평원이라는 넓은 곡창지대에 대평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실버 에로 쪽에서 무역을 통해서 식량들을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존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 생기면은 이제 다크하면 좀 문제가 크겠군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전형적인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국가 분쟁이 전쟁이 났다 뭐 했을 때 전형적인 그 사례잖아요. 식량 안보.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냥 정형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인데 이 사이럽스가 가만히 평화롭게 무역 잘 하고 살면 되는데 미쳐가지고 펜드래건이 중립국인 사이럽스를 부추겨요. 부추겨서 이 식량 가격을 폭등시켜서 게이시르와 또 사막 국가잖아요. 트리시스는 게이시르와 트리시스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잠깐만. 펜드래건이 좀 착한 애들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이 게임은 이 게임 안에서 전반적인 이 서사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네. 펜드래건이야말로 악의 축이에요. 거의 악마의 나라예요. 아, 잠깐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악의 축입니까? 악의 축이에요. 그 아. 자체예요. 얘는 거의 전범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킨 독일이나 뭐 이런 국가를 볼 때 전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치 독일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범국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정의에 취해 있잖아요. 똑같아요. 펜드래건은 거의 뭐 네. 나치 독일 같은 존재다. 아, 이거 위험 발언인데. 하지만 일단 실상이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식량 문제를 폭등시키고 사실상 경제적인 어떤 선전포고랄까?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식량 문제 해결 못하니까 게이시르랑 트리시스는 전쟁을 하지 않고서야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게이시르 제국이 사이럽스를 공격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크고 작은 분쟁들과 이런 전투들이 계속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게이시르 제국의 황제였던 칼 대제가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아들이었던 흑태자를 시켜서 이제 전쟁에 나가라. 이 흑태자는 원래 무사수행을 가진 상태였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무사수행을 갔다 와서 이제 강해진 상태가 돼서 왕에 올라야 된다 뭐 이런 규율이 있었는데 중간에 황제가 자기가 부상을 당하니까 불러들여요. 아, 중단하고 와라. 네가 좀 전쟁 좀 해야겠다. 하면서 왔는데 흑태자가 뭐 혁혁한 전과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너무 전쟁의 천지여서 또 워낙 강하기도 하고 거의 순혈 대불족의 핏줄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림한 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흑태자가 이번에도 그라테스 평원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침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상을 당했던 칼 대제가 중간에 서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황태자는 황제가 돼야겠네요. 네, 수도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황제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보통 역사적으로 수도를 비웠는데 왕이 죽었다. 근데 왕족이 수도에 없었다. 반란이네 그럼. 왕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흑태자가 바로 수도로 귀환합니다. 혼자 부대를 납두고 귀환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은 펜드래건이 물 만난 곡이죠. 그라테스 평원에서 거의 뭐 이잡듯이 제국군을 사냥을 한 6할에 가까운 제국군이 이제 전멸을 하고 한 4할 정도만 살아남은 야, 거의 그런 상태가 됩니다. 졌네요 전쟁 이러면 뭐. 네, 거의 진 상태예요. 6할이 전사하고 4할 정도 남았을 때 이제 흑태자가 다 수습을 하고 드디어 전선에 복귀를 해요. 일단은 주인공이고 전쟁의 천재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깁니다. 아, 사이러스의 그 그라테스 평원에서 이후에 그라테스 대회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제 역사에 남는 전투를 치르게 됐는데 그 유명한 흑태자의 사선대형 전술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선대형이란 게 뭐죠? 사선대형은 사실 실제 역사에도 있는 전술이긴 한데 설정상 기존에 있던 사선대형을 흑태자가 자신의 부대 상황에 맞게 잘 개량해서 썼다. 아무래도 흑태자는 특수부대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첩보에 능한 흑영대라든가 뭐 기동력이 빠른 발탄 부대라든가 발탄족 부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특성들을 활용해서 뭔가 기동을 잘해서 약간 사용하는 어떤 전술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는 창세기전 2를 해보시면은 플레이에 나옵니다. 아 플레이를 하면 알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때도 사선 내용 비슷한 전술로 전투를 하는 거를 흑태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 그라테스 평원 당시에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는 플레이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 네, 그냥 설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흑태자가 그라테스 대회전에서 승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 그라테스 평원 전투에서 왕이었던 펜드래건 왕 아슈르 17세와 그 1왕자, 2왕자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뭐 양쪽 다 왕이 죽어버렸네요. 네, 다 죽었어요. 왕들이 다 죽고, 이제 문제는 이 왕자까지 전사하는 과정 중에 아까 설정 얘기할 때 펜드래건 최고의 검사는 사망자인 아이스 펜드래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스 펜드래건이 뒤늦게 도착을 해요. 전쟁에 처음부터 같이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군으로 왔다가 뒤늦게 도착을 해서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죽은 거를 보고서 흑태자한테 직접 도전을 해요. 직접 도전을 했는데 1대1 맞다이를 떴다는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이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차있고 오만해서 오만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크로우 팬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흑태자도 이때 좀 나이가 어린. 맞아요. 둘 다 어린데 검술로는 비빌 데가 없는 약간 이런 실력. 둘 다 일단 자신감에 차있는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아이스가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자기는 1대1에서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형들과 아버지가 죽은 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1대1로 바로 내가 이기겠다고 가서 신청을 해서 싸우는데 져요. 완전 깨집니다. 근데 이 자신감에 왁 차 있다가 충격적으로 패배를 하니까 정신이 맛이 간 거죠. 놀랍게도 펜드래건 왕족들은 주신들이 만들었던 에스프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 전반적인 설정에 에스프리 유전자는 큰 정신적인 충격에 약해요. 어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 붕괴를 일으켜서 백치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공식적인 설정인 건가요? 네, 공식적인 설정이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3 파트 2 때까지도 에스프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 붕괴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게 종종 나와요. 에스프리 유전자 뭐 좋은 게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에스프리 유전자는 좋은 점은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길다. 네, 한 70세, 80세까지도 젊은이에요. 약간 이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 펜드래건이 그때 당시에 정신 붕괴를 일으켰다로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스 펜드래건은 군대를 냅두고 자기 혼자 탈영합니다. 탈영을 한다고요? 네, 전쟁 중에. 그래서 그 밑에 부대가 다 이제 또 몰살을 당해요.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자기는 탈영을 했고 자기 부대 다 죽어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또 그리고 흑태자에 대한 복수심과 더 수행을 쌓아서 강해져야겠다는 이 집념 때문에 왕국으로 복귀를 안 해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사망자까지 이렇게 패배를 하고 아이스가 탈영했다. 그럼 여기에 펜드래건에 남은 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올린하고 라시드 이렇게만 남은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라테스 대회전에서 이겼어. 제국이. 그러면 제국이 이겼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니까 이겼어. 승기를 잡았어. 그리고 왕까지 잡았어. 밀고 들어가야 되잖아. 가야지 이건. 좀 가야 돼. 이건 가야 되는 거야.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펜드래건 수도까지 계속 쭉쭉 올라가서 결국에 펜드래건이 멸망합니다. 멸망까지예요 아예? 멸망합니다. 이러면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멸망하는데 이제 실버 에로우는 연합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남아있잖아요. 흑태자는 계속 치고 올라가서 커티스까지 멸망해요. 그럼 남은 게 아스타니아랑 아스타니아, 다갈 이렇게밖에 없군요. 네, 라시드랑 이올리는 그래서 다갈로 망명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흑태자는 일단은 여기까지 커티스 점령하고
중간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생기게 돼서 귀환을 하는데 비공정을 타고 이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네. 놀랍게도 비공정이 중세 유럽 같은 이 풍의 배경에 비공정이 있어요. 마장기도 쓰고 있으니까. 네, 뭐 여기 더 이상 뭐 딴지를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딴지를 그런 걸면 거는. 안 돼요. 예. 이미 뭐 신들 때부터 마장기를 썼으니까. 근데 뭐 이제 비공정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국가에서 몇 개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 비공정을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 비공정이 추락을 합니다. 아, 추락을 해서 흑태자가 실종이 돼요. 아니 그럼 이제 원래도 기존에 황제가 없었는데 흑태자까지 죽어버린 거네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국에서 흑태자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잠깐 뭐 칩거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아, 공식적으로는 죽은 게 아닌 거군요. 네, 공식적으로는 죽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된 상태로 남게 되고 그 당시에 흑태자가 전쟁하기 전에 그 무사수행을 할 때 만났던 베라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베라딘이라는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잘 맞는 친구인 거야. 네. 그래서 전쟁 때 계속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베라딘이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흑태자가 실종된 이후에 본인이 섭정으로 재상 자리에 올라서 원래 재상이었나? 하여튼 원래 재상이 네 원래 재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섭정으로서 베라딘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제국은 실질적으로 베라딘이 거의 통치를 한다고 봐야 되는 상태인 거군요. 베라딘 천하가 되고 그리고 그 베라딘이 권력을 잡으니까 흑태자 밑에 있던 칠룡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여기는 팽당하겠군요. 맞아요. 실제로 패닉을 당하는데 근데 그 중에 칼스만 베라딘 편을 듭니다. 베라딘의 수하로 들어가서 이제 베라딘 밑에 주요한 4명의 칠룡사처럼 무장 4명이 딱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이루스, 쿤, 디아블로까지 해가지고 이 4명을 제국 사천왕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국의 전성시대. 이제 기존에 칠룡사가 있었다면 이제 사천왕이 있다. 네, 그래서 칠룡사는 거의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비시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은퇴하듯이 거의 은거해버리고 트리시스의 카심은 원래 자기 국가였잖아요. 트리시스 통치하면 되니까 돌아가서 사막에서 안 나와요. 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지방에 자천되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까지가 이제 창세기전 투자 시작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 아직 시작 안 했었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창세기전 2는 이렇게까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흥미진진한데. 전쟁사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아니 뭐 삼국지 시작하기 전에 유비 관우 장비 만나기 전에 대륙의 정세가 어지러웠잖아요. 그쵸, 이미 뭐 십상시도 다뤄야 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지금 시간 순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전투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좋을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